저는 전자공부 우지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차세대의 다양한 소자 기술을 갖고 우리가 차세대 어떤 컴퓨팅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거창한 제목은 다음과 같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랑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자랑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최근에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뉴러멀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기존에 우리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도 특이하지만 뭐 퀀텀 컴퓨팅도 마찬가지고 왜 언컨벤셔널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오실레이터리라고 하는 거, 뭐 진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확률론적 컴퓨팅이라고 해서 마치 양자 컴퓨팅 같은 걸 모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이 얻고 갔으면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소재나 소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로 및 시스템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사실 첫 번째 분야는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학부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런 차세대 기술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안 좋은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결함입니다. 디펙트. 우리는 결함을 최소화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기술 모두 그 불안정성과 그런 디펙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먼 훗날 우리가 알고 있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좋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고의 확장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차세대 기술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분당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얘기만 계속 했었는데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양한 학생들도 최근에 GPT로 번역도 하고 또 지브리도 하듯이 그런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지브리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지브리로 바꾸는 그림이 1시간 걸리거나 10시간 걸리면 아무도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정보가 마치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오른쪽 찍은 사진의 예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미 샌프란시스코에는 우버처럼 뭔가 택시를 부르면 아무도 없는 차가 빈 곳에 그냥 옵니다. 그럼 우리가 서서 앱으로 버튼 열려면 여기 차 문이 열려갖고 들어갈 수 있고 주소도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이 옆에 수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그 센서들이 알아서 저기 움직이는 사람이네, 장애물이네, 혹은 신호등이 내가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네 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래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고 상용화 잘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인식들을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뉴러멀픽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뉴로라고 하는 인간의 신경계, nervous system을 morphic, 모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공준호 교수님께서 DNN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과정과 구조를 어떤 전자소자로 모사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동그라미로 표현된 어떤 신호가 발생하는 뉴런들이 다양한 선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이
한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한쪽에도 있고 다른 쪽도 있고 사방팔방 다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병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가 뉴런에서 만들어지면 그 신호는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뒤쪽도 되고 아래쪽도 되고 사방팔방으로 펴지는 겁니다. 즉 그런 병렬 컴퓨팅 혹은 병렬 처리 시스템 때문에 인간의 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럼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이 구조를 한번 모사해보자.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동그라미로 표현된 뉴런과 동그라미 표현된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선들입니다. 그 선들이 생물학적으로 시냅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건 메모리, 데이터입니다.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라는 걸 병렬적으로 연결하면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러면 여기 메모리 같은 것들을 전자소재를 구현하면 뇌 펑션을 이렇게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사해야 되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시냅스를 따라해보자. 그럼 그 시냅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얘는 메모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대표적으로 전자과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6개 혹은 8개를 구성된 SRAM을 이용하면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는 SRAM은 0과 1 바이너리 정보만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0, 0.1, 0.2, 0.7 다양한 아날로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근에 트랜지스터 대신 다양한 어떤 전자 소자에서 이런 아날로그한 정보를 혹은 메모리 특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첫 번째 RRAM이라고 불리우는 저항 변화 메모리입니다. 이 저항 변화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막 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부 때는 결함이라는 걸 없애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펙을 제어해야 된다, 인터페이스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런 RRAM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디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이 회색깔의 어떠한 방막 상태는 아무것도 디펙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위로 전자가 가지 못합니다. 그럼 전자가 흐르지 못하니까 0.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디펙트를 만들어줘서 그 디펙트를 길을 만들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뭔가 전자가 살을 흐르게 됨으로써 데이터 1, 정보가 1로 바뀌게 되는 어떤 두 가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냅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0, 1 외에도 0.7 혹은 1.7 다양한 아날로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10년 전에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프니움 옥사이드라고 하는 어떤 재료 내에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의 디펙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지금 이 자리처럼 빈 공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0, 1 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디펙트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짧게 만들거나 길게 만들면 이만큼 일렉트론들이 아래에서 위로 요만큼만 갈 수 있고 여기는 더 많이 흐를 수 있으니까 마치 0.7, 1.7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런 디펙트를 수직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 그림처럼 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폭이 더 넓어진다면 그 아래에서 일렉트론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 상태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큰 문제는 결국 우리는 디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디펙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사용했던 건 하프늄 O2라고 하는 하프늄 원자 하나에 활이 2개가 있는데 양옆에 산소가 2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치 빈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마치 강당이 꽉 차서 빨간색의 빈 포인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함들을 뭉치고 퍼뜨려야 합니다. 결함들이 연결되고 길을 만들어야만 하는데 결함의 수가 별로 없다면 얘네 움직이게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어떤 아날로그한 정보 상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얘가 130 나노세컨드라는 빠른 속도로 동작하고 싶으려고 할 때 결함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관 자리나 지금 이 자리처럼 내가 화장실을 잠깐 가고 싶으면 내가 움직이려면 옆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마치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빈 공간이 여러 개 있다면 내가 혼자 움직이고 화장실 가도 아무런 트러블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이 한 게 뭐냐면 일부러 하프늄 OX라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을 만들 경우에 특히 우리가 학부 반도체 공정에서 배울 때 안 좋다고 배우는 PVD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스퍼터링 방식. ALD나 CVD처럼 고르게 유니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디펙트를 생성시키려고 스택 커버리지가 좋지 않고 블라블라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스퍼터링 방식으로 하프니움 OX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함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마치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방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0나노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시켜도 안정적으로 잘 나타나는 아날로그 메모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프니움 옥사이드라는 재료 말고 정말 유사하지만 가운데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투과하면 또 재미난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기초전자 물리학 시간이나 우리 물리전자 시간에 배우게 되는 물질 내에서 어떤 분극, 다이폴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이폴 특성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다이폴 얘기할 때 배우는 건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라는 거는 두 개의 메탈 플레이트가 물리적인 거리를 떨어뜨린 채 전압을 인가하면 그 플레이트에 순간적으로 전자가 유도된다라고 하면서 배웁니다. 그럼 그 플레이트에 유도된 전자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지오메트리컬 파라미터로 에어리어를 늘리거나 디스턴스를 줄이거나 다른 거 하나, 물질을 어떤 다이엘렉트릭 하나 삽입을 합니다. 그럼 다이엘렉트릭이 삽입되면서 이렇게 다이폴들이 만들어지며 플레이트 표면에 전자가 더 많이 유도될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때 특이한 건 하프니움 지르코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한번 이렇게 분극이 만들어지면 전압을 제거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하프니움 지르코늄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MOS 트랜지스터, 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그 옥사이드, 게이트 다이엘렉트릭, 게이트 인슐레이터 대신 이 하프니움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넣게 되면 그 안에 분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필 채널 근처에 이렇게 파지티브한 폴이 형성이 되면 일렉트론들이 더 잘 끌리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런 분극의 혹은 다이폴의 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다이폴이 하나라면 일렉트론 하나가 끌리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잘 제어를 해서 다이폴을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일렉트론들이 두 개가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렉트론들의 끌리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 MOS FET 트랜지스터의 트레스홀드 볼테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트레스홀드 볼테이지가 달라지니까 아날로그한 정보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아날로그한 시냅스들을 하나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병렬적으로 여러 개, 우리 뇌처럼 다양하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여러 가지를 집적하게 만들면 걔네들이 다 성공적으로 동작하고 라면 여기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키 형태의 어떤 신발 이미지를 딱 시스템에 줬을 때 이게 뭔지 판단하는 걸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아무런 에러 없이 마치 90몇 프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고 이 신발이다 혹은 얘가 나이키 신발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아까 미국에서 봤던 택시 같이 얘가 뭔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파악하는데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테슬라가 6월에 발표한다고 했던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단순히 얘를 사람을 운송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송까지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가운데 센터를 두고 각자 퍼져서 얘네가 물류를 이렇게 보내게 될 텐데 어떠한 형태를 보내야지 가장 좋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7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제 물품을 뿌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많은 곳에 적은 시간 혹은 연료도 아끼면서 얘네들을 보낼 수 있을까?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얘네를 빨리 한 번에 보내지? 빨리빨리 처리하지? 배달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배달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경로를 설정해서 최적화된 모습을 찍어야지 에너지도 아끼고 시간도 세이빙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숙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대구 배달의 민족 이런 것만 했지만 사실 시야를 넓혀서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운송하거나 같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경로를 짜느냐가 결국 굉장히 코스트에 예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식이나 분류를 하는 것 외에 이런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우리는 인간의 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 뭘 찾고 뭘 이용하면 이걸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뉴로사이언스 관점에 들여다 봤을 때 인간의 뇌에서 어떠한 인식을 처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구조까지는 맞지만 그 기능을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의 행위도 우리 뇌에 존재하는 이 뇌에서 수많은 곳에 막 스파이크 시그널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걷거나 말을 하는 이 행위를 하는 그 순간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이 스파이크 시그널들이 하나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인지나 기억이나 말이라는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쉬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친숙하실 바로 메트로놈입니다. 박자를 카운팅하는. 여기 그림과 같이 5개의 메트로놈이 사람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얘네를 톤온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동영상이 아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노이즈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신기하게 5개의 메트로놈은 외부에서 우리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은 속도로 틱톡 틱톡 하면서 마치 하나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인간에서 일어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뇌 기능을 따라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나온 메트로놈, 저 캔, 어떤 판 이런 것들을 전자 조절을 하면 우리도 인간의 뇌를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또 모티베이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체크해 보니까 먼저 첫 번째, 틱톡 움직일 수 있는 메트로놈이 필요합니다. 즉 뭔가 주기적으로 오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 배웠고, 또 여기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피직스는 뭐냐면 이 5개의 메트로놈을 땅바닥에 넣고 키면 얘가 시간이 지나도 절대 같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가운데 이 플레이트로 이 5개를 서로 연결시켜 놔야지만 얘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같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들을 다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커플링 컴포넌트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오실레이터 하나, 그 다음에 커플링 컴포넌트 하면 이 2가지 특성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한 건 이번에는 하프늄도 아니고 나이브 옥사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선택해서 소자를 만들게 되면 그 소자는 특이하게 전류가 특정 전압에서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압을 제거하면 그 높은 전류가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버튼만 눌렀을 때 전류가 갑자기 높아지는 어떤 스위치의 특성을 하게 되는 소자입니다. 자, 그런 소자를 갖고 이렇게 저항과 캐패시터를 연결해서 표현을 하면 전압이 증가됐다 감소했다 증가됐다 감소하는 마치 전압의 오실레이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이브 옥사이드라는 것으로 전압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곤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러 개 묶였을 때 얘를 하나의 동기화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만인 한 게 아니라 옆에 또 다른 하나를 넣고 그 중간에 얘네를 엮어야 되니까 그걸 커플링할 수 있는 요소로 저항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왼쪽에서 나오는 여기 신호의 모습을 회색이라고 놓고 보시면 오른쪽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오실레이터의 모습이 빨간색 선입니다. 얘가 만약에 2가지 오실레이터가 이 커플링 저항이 10kΩ, 사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작은 걸로 연결되어 있을 때 상태를 바라보시면 회색과 빨간색이 처음엔 다른 속도로 켜지는데 정말 신기하게 얘네가 같이 일직선으로 하나의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 2개는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커플링 저항에 의해서 얘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닮아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커플링 저항이 10kg가 아니라 30kg 조금만 커지면 아까 나온 것처럼 일치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점차 페이즈가 시프트합니다. 그러다 이 커플링 저항이 100kΩ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 순간 완전히 페이즈가 180도 반전된 아웃 오브 페이즈로 동기화가 되는 모습이 관찰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가운데 커플링 저항의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는 인 페이즈로 동기화가 되고 다른 하나는 아웃 오브 페이즈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얘네를 0, 얘네를 1로 하면 뭔가를 잘 분류하고 어떤 새로운 응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학생이 실제 소자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기전실이나 전공실에서 하던 것처럼 빵판에다가 이렇게 커플링 저항을 연결해서 실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둘을 연결하기 전에 각자 소자 왼쪽, 오른쪽의 특성을 확인하려고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 전압에 오실레이션이 나온지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소자를 빨갛게 표현해서 프리퀀시를 살펴보니까 3MHz 정도가 나타나고, 저희가 잘 못 만들어서 그런지 오른쪽 소자는 여기 오실레이션이 나오긴 했지만 프리퀀시가 3.15로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각자 상태가 연결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 빵판에다가 커플링 전원을 딱 연결해 놓고 보시면 신기하게도 떨어져 있었을 때 3MHz 그리고 3.15MHz 두 개가 달랐는데 두 개의 프리퀀시가 3.88MHz로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두 개가 계속 오실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연결된 커플링 저항이 200kΩ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웃 오브 페이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특성이 일회성으로 특정 시간에만 나오는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시간통도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계속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여기서 페이지가 아웃 오브 페이지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커플링 저항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50kΩ, 그 다음에 20kΩ까지 쭉 줄였을 때 아까 아웃 오브 페이지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 페이지로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볼펜으로 시스템에다가 OSC라고 쓴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손이 묻을 수도 있고 때가 낄 수도 있고 해서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연결된 그 강도에 따라서 얘네들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원래 뭐였어? 라고 하면서 원래 저장된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낡은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 말고 또 새로운 소재에도 이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도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결과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물질 역시도 이렇게 스위치 특성이 나타나고 KNU라고 한 그 로고에서 노이즈가 이렇게 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건 이런 물질 탐색 외에도 실제 그럼 하드웨어로 만들어보자 해서 PCB 기판에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과연 두 개의 스위치, 오실레이터가 있었을 때 그 둘을 연결하는 커플링 저항에 따라 얘네가 각자 만들어내는 파형이 일치되고 달라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 학생이 여기서 여기 파란색의 커플링 저항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다른 페이지가 나타났는데 점차 저항이 작아지니까 하나의 일치된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진짜 커플링 그 크기에 따라서 얘가 합쳐지고 달라질 수 있네? 라는 걸 확인해 봤으니까 실제는 더 크게 확장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98개의 커다란 오실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연결된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KNU 아까 했던 것처럼 KNU를 막 다르게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저장된 애가 뭔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는 원래 넌 KNU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렇게 만들었던 오실레이터 같고 걔네도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그 퍼펙트하지 않음을 어떤 또 새로운 응용 분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결과물들은 오실레이션을 잘 만들고 그 둘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잘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디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소자를 만들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페일러도 나오고 원래 이렇게 스파이크를 쳐야만 하는데 그 과정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개선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혹시 소자가 갖는 이런 불안정성을 지금의 핫한 양자 컴퓨팅의 어떤 큐빗이라는 소자를 모사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양자 컴퓨팅은 결국 큐빗이라고 하는 물질이 갖고 있는 인트린직한 스핀의 비헤이비어에서 스핀이 업 앤 다운이 막 랜덤으로 펼쳐지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이 상태가 결정되는 그 특성을 이용하곤 합니다. 근데 스핀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인트린직한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거라서 얘네를 만들려면 4K 굉장히 극저온의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BM 양자 컴퓨팅 이런 검색하시면 냉장고도 있고 굉장히 큰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혹시 큐빗이라고 하는 스핀 업, 다운을 표현하는 이 특성을 우리 소자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가 날 때를 마치 스핀 업, 불완전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걸 스핀 다운으로 표현하면 큐빗이라고 하거나 양자 컴퓨팅을 룸 템퍼러처와 복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바빌리스틱 컴퓨팅, 확률론적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소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생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지 페일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 안정적인 오실레이션만 나타납니다. 막 조건을 바꿔보고 환경을 바꿔봐도 계속 오실레이션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른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똑같이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어떤 층을 실리콘 옥사이드에 넣는 겁니다.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케미컬리 리액티브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산화물과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디팩이 그 실리콘 옥사이드에 작용을 하면서 소다의 불안정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촉진된 불안정성이 컨트롤 가능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인가한 전압을 3.8V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계속 오실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이 오실레이션이 나온지를 체크해 보니까 한 100개 중에 92개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실 사용할 수 없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타이타늄을 도입하니까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4.2V로 올리는 그 순간 이제 페일러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100개 중에 50개만 관찰되기 시작한다 라는 특성을 확인했고 랜덤성을 가졌지만 그게 다시 한번 측정해도 페일러가 나오는 구간은 달라졌지만 전체 주어진 기간 내에 페일러가 나오는 그 개수는 여전히 100개 중에 50개로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압의 크기를 더 인가하면 거의 이때는 스파이크가 튀지 않고 거의 페일러만 나타나서 100개 중에 한 14개 혹은 4개밖에 뜨지 않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가 스파이크가 나오는 그 확률이 우리가 인가한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시그모이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가 큐빅과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작년에 유럽의 가장 좋은 반도체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이거는 작년에 학부생이었던 학생이 정말 이런 소자를 갖고 어떻게 한번 활용해서 양적 컴퓨팅을 따라해볼까 라고 해서 지난주에 미국 가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까 앞에 만들었던 소자를 갖고 어떤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두고 자동차가 7개의 차량이 50개의 도시를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효율적이고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짠 겁니다. 서서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랜덤했는데 얘가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이렇게 최적화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도 이런 복잡한 경로에서 최적화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존 컴퓨팅은 100개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1부터 한 번씩 다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한번 해보고 아예 아니다. 한번 해보고 아니다. 만약에 정답이 99번째 있으면 앞에 98번째 했던 것까지 했던 거는 모두 다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난 것처럼 양자 컴퓨팅과 이 프로바빌리스틱 컴퓨팅의 핵심이 뭐냐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몇 번의 시도만으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으로도 어쩌다가 최적화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90번째까지 기다리지 않게 해도 되니까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다양한 차세대 소자를 갖고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그 기능과 구조를 모사하려고 시냅스나 뉴런이라는 뉴런이라는 기능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늘 그렇듯 방향성을 고민합니다. 근데 다행히 서킷과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 저 위에서 좋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소자는 뭐지? 라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새로운 디바이스는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실리콘 넘어서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실리콘 말고 하프니 옥사이드나 다른 옥사이드 물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것들도 평가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건 다 저희 학생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하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그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평범할 겁니다. 여러분보다 학점 뭐 0.3 정도 높고 혹은 0.3 정도 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저희 전작과에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자그마한 이런 연구 같은 일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긴 했지만 제가 항상 BK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한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저는 연구자, 학사 이상, 석박사라는 그 연구자가 갖는 가장 큰 보람이 이렇게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에서 보던 사람들 앞에 발표하고 그 발표를 잘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발표 잘 들었다 라고 악수하며 우리가 가고 싶었던 유명한 회사들 임원들한테 명함을 받는 행위라고 늘 저희 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도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학회 가서 받은 사진 그 명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TSMC나 삼성, 이런 엔비디아 사람들한테 명함을 받아보는 기회가 언제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이름이 구글에 영문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환경도 또 언제 있는지 인생도 짧은데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BK 도움으로 해외 학회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또 장학금도 많이 받아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어떤 부분도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이때 지난주에 갔던 학회에서 대만의 유명한 TSMC라는 그 회사가 저녁 식사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참석해서 여기 TSMC 분이 대학원 박사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TSMC의 경우에는 박사 굉장히 추천한다 라고 말을 했고 임원분이 인텔 옆에 계신 또 임원분한테 박사의 장점에 대해 한번 여기 학생들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말해준 걸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인텔의 경우에 박사급이 들어가면 C3 레벨이라고 합니다. C3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레벨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학부 마치고 인텔에 들어가서 C3 레벨까지 도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C3 레벨은 박사 외부에서 한 4년, 5년 정도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학부부터 들어가면 그 기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버는 어떤 시간 혹은 그 비용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박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임원으로 가려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임원으로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별이 되고 싶다거나 혹은 이렇게 재밌으니까 연구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하면 대학원 가셔갖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